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콜레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비브리오 감염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이 질병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학 자료를 토대로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지, 또 우리가 여름에 즐겨 먹는 해산물과 관련된 다른 균들은 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죠. 자,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콜레라인데요. 이걸 그냥 심한 설사병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병의 정말 무서운 점은 단 몇 시간 만에 극심한 탈수를 일으켜서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콜레라 그라비스라고 하는 중증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설사한다고 다 콜레라는 아니라는 점이죠. 콜레라는 아주 특정 세균, 그러니까 비브리오 콜레라균 중에서도 O1 아니면 O13구 혈청형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딱 이 두 가지 혈청형만이 이제 대규모 유행, 즉 에피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혈청형들도 설사를 유발할 수는 있는데 그건 보통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맙니다. 아, 그러니까 O1하고 O139 이 두 녀석이 진짜 백이 콜레라의 원인이군요. 얘네들은 보통 어디 살아요? 바닷물 이런 데서 산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비브리오 균들의 주요 서식지는 따뜻한 연안 해수나 그 강 하구처럼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곳, 기수 지역입니다. 플랑크톤하고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는데요. 특히 수온이 한 20도 이상 올라가는 따뜻한 계절, 여름철에 아주 왕성하게 번식해요. 그래서 콜레라 발생도 주로 여름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감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역시 물. 네, 가장 흔한 건 역시 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는 경우입니다. 어, 사람 분변이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사람끼리 직접 전파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흔하진 않아요. 보통은 감염되려면 균이 꽤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편수요? 네,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이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같은 건데 이게 약하거나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산이 중화된 상태에서는요. 훨씬 적은 양의 균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이게 풍토병 지역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걸린다면서요. 근데 새로운 지역에 유행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걸린다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면역력 차이?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풍토병 지역의 성인들은 어릴 때 걸렸거나 아니면 계속 균에 노출되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콜레라가 없던 지역 사람들은 면역력이 거의 없으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다 취약한 거죠. 콜레라가 진짜 오래된 병이잖아요. 1817년부터 해서 7번이나 팬데믹을 일으켰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7차 팬데믹은 196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엘토르 생물형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이전 6번 팬데믹을 일으켰던 클래식 생물형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걸로 보고요. 이 엘토르형이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또 남미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주요 발생 지역이고요. WHO 보고 사례의 95%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95%나요? 네. 근데 그 보고되는 숫자라는 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는 매년 100만에서 400만 명 정도 감염되고 사망자도 한 2만에서 14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2022년, 2023년에도 여러 나라에서 10,000건 넘는 대규모 발병이 보고되기도 했고요. 특히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 끔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2010년에 IT 대지진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는 원래 콜레라가 없던 곳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이 많았죠. 아,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외부에서 파견됐던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증상이 없는 보균자도 얼마든지 장거리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증상이 없어도요? 네. 그래서 전쟁, 난민 문제, 공중보건 시스템 붕괴 이런 상황들은 콜레라가 확 퍼지기 정말 좋은 최악의 조건인 셈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어떤가요? 거기서도 발생 사례가 있나요? 아주 드물긴 한데요. 미국 남부 걸프 연안, 루이지애나나
텍사스 같은 곳에서 오염된 현지 조개류를 먹고 걸리는 풍토성 감염이 가끔 보고됩니다. 이것도 아마 엘토르형과 관련된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이 콜레라 독소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격렬한 설사를 일으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데요. 네, 그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소장에 딱 자리를 잡으면 이 독소를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장세포에 있는 물 펌프 스위치를 고장내는 역할을 해요. 독소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비소단이라는 부분이 장세포 표면에 있는 GM1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수용체에 철썩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A소단이라는 다른 부분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A소 단위가 뭘 하냐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라는 효소를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효소가 계속 작동하면 세포 안에 CAMP라는 신호물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확 올라가는데요. 이 CAMP가 높아지면 장세포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나트륨 흡수를 멈추고, 둘째는 염합을,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장 안쪽으로 마구 퍼내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네요, 밖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장 안쪽에 염분이 막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삼투압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이 염분을 따라서 장으로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콜레라의 그 특징적인 쌀뜨물 같은 엄청난 양의 물설사의 정체인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에요. 와, 진짜 몸 안에서 홍수가 나는 거네요. 그럼 균 자체가 장에 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냥 씻겨 내려가면 안 되니까. 물론입니다. 독소 조절 필루스, TCP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털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균이 장벽에 딱 붙는데 필수적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TCP랑 콜레라 독소가 같이 조절된다는 거고요. 또 세균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쿼럼 센싱 같은 그런 영리한 전략도 씁니다. 쿼럼 센싱.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강력한 콜레라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 있잖아요. CTX-AB. 이게 원래 콜레라균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건데요? CTX 파지라고 하는 박테리오 파지. 그러니까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입니다. 바이러스에서 왔다고요? 그 독소가? 네. 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택배처럼 독소 유전자를 다른 균한테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걸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원래 독소를 못 만들던 균도 갑자기 독소 생성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1992년에 갑자기 나타난 그 5139 혈청군도 이런 식으로 5일 균주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질병의 진화라는 게 진짜 역동적이네요. 그럼 감염됐을 때 증상은 어떤가요? 전부 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증상은 아예 없는 무증상 감염부터 그냥 가벼운 설사, 그리고 말씀하신 생명을 위협하는 콜레라 그라비스까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개인의 면역 상태나 영양 상태, 심지어 혈액형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혈액형이요? 네, 좀 흥미로운데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중증으로 갈 위험이 좀 높고 AB형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요. O형이 더 위험하다고요? 이건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보통 전형적인 경우에는 잠복기가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되고요. 그 후에 갑자기 배는 안 아픈데 엄청난 양의 물설사가 시작됩니다.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설사 변을 보면 피나 점액 같은 건 없고 그냥 희뿌연 물에 쌀뜨물처럼 보이는 그런 점액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쌀뜨물변, 라이스 워터 스투, 이게 아주 특징적이죠. 탈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그 책 손실량이 중요합니다. 보통 체중의 5% 미만으로 손실되면 그냥 갈증 정도 느끼고요. 5%에서 10% 정도 손실되면 일어설 때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 맥박 빨라지고 피부를 이렇게 꼬집었다 놓으면 천천히 돌아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0% 이상 손실되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고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안 잡히고 눈이 쑥 들어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세탁부손이라고도 하죠. 심하면 졸려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빨리 조치 안 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요, 일단 콜레라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5세 이상 환자가 갑자기 심한 물설사를 한다, 그러면 의심해야 하고요.
유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주 심한 탈수를 동반한 급성 물설사가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확진은 대변 검체에서 비브리오 콜레라 5원 또는 5139균을 배양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TCBS 같은 좀 특수한 배지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신속 항원 검출 키트 딥스틱 같은 것도 쓰이고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탈수를 막는 거, 수분 보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고 충분한 수액 및 전해질 보충. 이게 콜레라 치료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망 원인 대부분이 탈수로 인한 쇼크니까요. 탈수 정도에 따라서 경구 수분 보충 용액 ORS나 정맥 주사 수액을 씁니다. ORS. 그 파란색 봉지에 든 가루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가 뭔가요? 혹시 급할 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ORS? 그 원리가 아주 과학적인데요. 우리 장에는 포도당하고 나트륨을 함께 흡수하는 특별한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콜레라 독수가 막 날뛰는 중에도 이 통로는 멀쩡하게 작동하거든요. ORS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도당하고 적절한 농도의 소금, 나트륨, 염화물, 그리고 다른 전해질들을 같이 공급해서 수분 흡수를 돕는 거죠. WHO에서 권장하는 저삼투압 ORS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비상시에는 깨끗한 물 1리터에 설탕 6티스푼 그리고 소금 반 티스푼을 섞어서 임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륨 보충을 위해서 바나나나 코코넛 워터 같은 걸 같이 먹으면 더 좋고요. 설탕이랑 소금만으로도 되는군요. 네, 급할 때는요. 하지만 체중 10% 이상 손실된 중증 탈수 환자 혹은 ORS를 마실 수 없는 환자는 바로 정맥주사 수액으로 빠르게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링거락테이트 용액, 하트만 용액을 주로 선호하고요. 그러다가 상태가 좀 안정되면 ORS로 바꿀 수 있죠. 항생제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꼭 필요한가요? 이게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등도 이상의 탈수 환자한테 쓰면 설사 기간이랑 양을 좀 줄여주고 균을 배출하는 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지스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항생제를 지역별 내성을 잘 보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아연 보충이 설사 중증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어서 같이 권장됩니다. 네, 치료법을 알았으니 이제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역시나 깨끗한 물, 안전한 음식, 그리고 위생적인 환경이죠. 제대로 된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 개선도 중요하고요. 백신도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효과적인 경구용 콜레라 백신들이 개발돼서 WHO 승인을 받았습니다. 셴촐, 우비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먹으면 초기 몇 달 동안은 꽤 높은 예방 효과, 한 60에서 85%를 보이고 일부 백신은 몇 년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행자들 대상으로 벡스초라라는 한 번 먹는 생백신도 쓰이고 있고요. 그럼 백신만 맞으면 안심인가요? WHO에서는 고위험 지역에 백신 접종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 전략을 권고하고 국제 백신 비축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발생이 너무 급증해서 백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방 목적으로도 써야 하는데 요즘은 주로 실제 발병 지역 대응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심지어 원래 2번 맞아야 하는 백신을 1번만 접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요? 네, 결국 근본적인 물이나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콜레라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비브리오 속에는 콜레라균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녀석들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비브리오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병원성 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대부분 따뜻한 바닷물에 살아요. 특히 굴처럼 물을 계속 여과해서 먹는 조개류 있잖아요. 거기에 농축대위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덜 익힌 해산물을 먹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상처가 노출됐을 때 감염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매년 약 8만 건 정도 감염되고 10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추정되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콜레라가 아닌 다른 비브리오 감염증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증상이 다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관염, 그러니까 설사, 복통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상처 감염,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장관염은 주로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V 파라헤몰리티쿠스라는 균이 주범이고요. 상처 감염이나 심하면 폐혈증까지 일으키는 건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V 불니피쿠스가 대표적입니다.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코스.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여름철 해산물 식중독, 그 원인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 때문에 생기는 세균성 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에요. 보통 덜 익힌 해산물, 특히 조개류 같은 거 먹고 몇 시간에서 길면 며칠 안에 물설사, 배 아프고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대부분은 며칠 좀 고생하다가 저절로 낫는데 탈수가 심하거나 하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놈은 훨씬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뭐 살 파먹는 박테리아,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도 있던데요. 네, 그 별명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발생 빈도는 콜레라나 파라헤몰리티쿠스보다는 훨씬 낮지만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질환, 예를 들어 간경변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나 철분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는 혈색소 침착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날 해산물, 특히 굴을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굴이요. 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아주 치명적인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갑자기 오한이 나고 열이 펄펄 끓고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피부에 막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망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아주 강력한 항생제 치료랑 필요하면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를 해야 합니다. 50%요? 와, 정말 무섭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데 그건 상처 감염이에요.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뭐 갯벌이나 낚시하다가 생긴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처 부위가 갑자기 막 붓고 아프면서 심각한 피부나 근육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고요. 와, 그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름철에 생굴은 정말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피해야겠네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비브리오 알지놀리티쿠스라는 균도 있는데 이건 주로 해수욕장에서 상처 감염이나 뭐 귀 감염 같은 걸 일으키는데 보통 분리피쿠스보다는 덜 심각한 편입니다. 네, 오늘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비브리오 감염증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콜레라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점, 그리고 여름철 바다나 해산물을 즐길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콜레라 치료의 핵심은 신속한 수분 보충이라는 것,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위생, 그리고 백신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비브리오 감염증들은 날 해산물 섭취나 상처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비브리오 균들의 분포나 혹은 독성 같은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건강과 공중보건에 어떤 새로운 과제들을 안겨주게 될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